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조금 세입자가 영구하게 세입자가 된다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집 사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627 규제 발표 당시에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참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27 대출 규제 발표되고 2달이 지났고요. 또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도 나섰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굉장히 많죠. 예, 일단 지금 현재는 크게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차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월 27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아무래도 그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잔금할 때까지 시점이 보통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의 시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금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7월 달보다 사실 8월 달이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8월보다도 이제 9월이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아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대출도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옮겨간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용대출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 지금은 사실 소강 상태예요. 627 대책 나온 이후로 갈아타기도 할 수 없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없고 시장이 약간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증가를 할 것인지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대출 규제 중에서 네.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DSR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버는 1년 동안에 버는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봉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맞습니다. 앞에 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어떤 조건을 맞추겠다는 건가요, 도대체가? 일단 DSR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요. 본인 소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은행권이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본인 소득의 40% 이상을 은행에다가 지불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60%는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금융권은 이제 저희가 일부 보험사라든지 지역 농협 이런 곳을 이금융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DSR 50% 이상을 본인 소득의 50% 이상을 은행에다가 지불하지 말라.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이 DSR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소득 대비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이 짧을수록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은행에다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게 돼요. 원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저희가 은행에다 지불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DSR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을수록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가상의 금리를 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자가 4%인데 대출을 받을 때는 5.5%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누구나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아주 월등하게 많으셔서 DSR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관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봉 1억이신 분들만 해도 대출 한도가 1억 정도 줄어들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 DSR에서 가장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외에 뭐 저희가 서민들 아니면 급한 분들이 많이 쓰는 카드론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DSR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이제 어려운 분,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돈을 빌릴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그런 모순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서 네. 뭐 대출 전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소득 부분이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네. 소득이 좀 낮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득이 좋고 신용이 좋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총량 규제라고 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 등급이 좋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저 신용자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금융권 안 되면 2금융권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대책, 이 규제 모두 동일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동일하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은행에서는 대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제 대부 시장으로 가거나 예, 대부도 이제 정식 대부 업체 같은 경우는 또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제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 사는 건 그냥 포기하는 걸로 네. 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영구 세입자로 그냥 살자, 집 없으면 네. 어떠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아까 처음에 이제 40%, 50% 얘기하셨는데, 그럼 DSR 40은 은행에서 받고, 그러면 남은 게 10 정도 남았는데 그 10은 저축은행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받는 하기가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택담보대출 40%는 내가 1금융권 은행에서 받고 나머지 10% DSR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신용대출로 2금융권에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DSR 50%인 2금융권에서 조금 더 받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네. 뭐 제도권상으로도 40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네. 프로세스상에서 불리하니까 그냥 50 비싸게 그냥 금리 주고 저축은행 가서 받자, 이거를 내비 두는 것보다는 네. 제도상에서 40%까지는 되니까 이건 은행에서 그냥 해줘라. 네. 그리고 나머지 10만 이제 고금리로 그냥 좀 더 다른 데 가고, 네. 그거보다 더 남은 아까 대부업체는 그래도 또 DSR이 더 길 거 아니에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DSR을 없어요? 보지를 않고요. 네. 대부업체 그리고- 그냥 빌려줄 수 예, 있는 그 대신 거예요. 이제 심사는 조금 까다롭게 할 수 있고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냥 그러니까 보지 않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명함 찌라지 뭐라 찌라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들이 길에 막 뿌려져 있어요. 일수 뭐 드립니다 이런 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점 많은 곳들 그쵸.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출 안 되니까 일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일 것 같은 네, 그런 그럴 것 것들이 이제 같습니다. 광고지가 막 돌고 있는 네. 건데, 그럼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일단 정부 규제에서 1%라도 벗어나게 되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전산에서 다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40%까지 내가 1금융권에서 다 받았는데 10%의 여유를 가지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다. 그분이 담보가 됐든 신용 대출이 됐든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DSR 50%를 넘어서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냥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잘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저희가 매매잔금을 할 때 신용대출을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담보대출을 먼저 받을 게 좋을까요? 내지는 예금담보대출은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이 시기가 DSR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그 영향력 때문에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거 어떻게 그런 계산해야 부분이 돼요? 있습니다. 그런 걸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잔금 대출에서 다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 당일날 어차피 다 필요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SR은 또 인별 규제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각각 DSR이 나눠지기 때문에 한 분이 DSR이 꽉 차면 나머지 배우자가 신용대출로 DSR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개인별로 너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서 일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잘 찾아보면 좋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개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뭐 갈 곳이 없다. 네. 근데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오다가 뭐 대환된 대출 네. 갈아타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이 지금 너무 딱 맞는 말씀이세요. 불과 6월 27일 전에는 활발하게 대환 대출을 했었어요. 작년 말에 굉장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으셨거든요. 근데 6월 27일 대책의 가장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활안정자금 1억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1억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네, 이런 규정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 있는데 나는 일부 지금 받고 있는 은행이 너무 비싸서 다른 은행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분 지금 5억이잖아요. 그럼 다른 은행으로 가면 5억이 안 되는 거예요. 1억밖에 안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6월 27일 규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집값을 잡으려고 이쪽으로 치중을 했겠지만 이런 대환 대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트레스 DSR이 발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분들은 예전에 만약에 연봉이 5천이어서 6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627 대책은 연봉이 5천이신 분은 5천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연봉 이내로밖에 못 받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은행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상환을 하면서까지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다른 곳들 지금 딱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지금까지 안 나온 단어가 있을까? 돈 빌릴 수 있는 것 중에 P2P가 생각이 나요. P2P는 DSR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단 P2P는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금융이요. 네, 그러면은 예, 그런 전산망에 제도권에, 접속도 안 네,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면은 P2P를 받거나 네, 사채를 P2P 받거나 대부 둘 중에 하나밖에 받을 그런 곳이 없는 거네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제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뭐 차주를 변경한다거나 차주를 변경해요?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은 다 찼으니까 뭐 배우자의 배우자라든지 이름으로.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담보가 하나인데 공동 명의가 아니어도 뭐 이렇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책 아니 규정상 가능한 거예요. 규정상.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은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담보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집이에요. 그럼 남편이 제공을 하고 대출은 부인분이 이제 소득이 있는 부인분이 지금 이제 생활안정자금 1억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세요. 어차피 대출 조금밖에 안 해줘서 담보권은 충분히 네, 있는데 그렇죠. 돈을 안 해줘서 대출 안 네, 해줬으니까 이분이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있으니까 있어야만 네,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라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대출을 받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잘 고민을 해보셔야 근데 됩니다. 그거는 너무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그럼 못 받는 거잖아요.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못 받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어. 네, 안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대출을 문의를 하면서 저는 소득이 없으니까 주부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대출이 안 될 거예요. 사실 은행에 가면 거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상 안 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체 소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왜 뭐 신용카드를 얼마 쓰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뭐 적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서 그분이 그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 소득, 예를 들면 신용카드 연간 2,4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시면 그분은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로 인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이면 보통 6배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SR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2,400만 원 이상을 전업주부는 신용카드 꼭 써야 되는 거네요.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써주시면 제일 좋은데 또 주부님들께서 본인 카드 안 쓰시고 예, 그 뭐 연말정산 때문에 뭐 소득 높으신 분 카드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도 만약에 대출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조금씩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하도 지금 몰리다 보니까 네. 이건 되나요, 이건 되나요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죄였을 때 원래 정부에서 생각했던 뭐 아무래도 뭐 갭 투자 잡겠다였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었을까요? 크다고 봅니다. 일단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예, 그 627 대책이 대출을 하게 되면 그 거주를 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주를 할 수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갭을 끼고 예를 들면 갭이라고 하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좀 상당히 커요. 요즘 전세 보증금이 물론 비싼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 갭 투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서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 집이 있고 하나 더 사서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차익을 보겠다 이런 걸 투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갭을 끼고 매수를 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나는 이제 열심히 현금을 모아서 나중에 세입자를 퇴거하면서 퇴거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거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자를 막아서 뭐 집값을 억제한 것은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일단 전세 세입자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은 조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도 6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많으신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나마 내 집이 있어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억이 있으면 6억 대출이 있으면 좀 보태서 6억만 대출 받아서 이사 가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내 현금 보유량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집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문직이신 분들, 소득 높으신 분들은 대출 굉장히 많이 받고 강남 서초로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딱 맞춰 놔야 네.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